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2세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선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죄수번호에서 18억 자산가가 된 기적 같은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어둑한 새벽 5시 고요한 구치소 복도에 철문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쾅!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관 뚜껑을 닫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62세의 전직 특전부사관 강철훈 준이. 수십 년 동안 군부대에서 강철의 사나이라 불리던 그가 이제는 죄수번호 4178번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명예도 모두 사라진 채 단순한 숫자로만 존재하는 남자. 그것이 지금의 강철훈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목에 채워진 족쇄가 찰그랑거리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조였습니다. 대대장부터 일병까지 그를 존경했습니다. 1998년 태풍이 몰아친 그날 밤 고립된 산악훈련장에서 부하 3명을 혼자 힘으로 구해낸 전설의 부사관. 새벽 2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50m 낭떠러지를 맨손으로 오르내리며 한 명씩 구조했던 그날의 기록은 지금도 부대 역사관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22세였던 신병 김영수 일병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준이님이 비에 젖은 손으로 제 손목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포기하지 마. 내가 살아야 내 부모님이 산다. 그 한마디에 영수는 다시 힘을 냈고 결국 구조되었습니다. 그 일로 철우는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부대에서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군 장병들의 결혼식이면 아버지처럼 축사를 해주던 따뜻한 사람. 신입 병사가 적응하지 못해 울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던 다정한 선임. 부대 축구 대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후배들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달려가던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2005년 크리스마스 날 집에 가지 못하는 신병들을 위해 철우는 자비로 치킨 100마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날 병사들의 환호성은 지금도 부대 선배들의 입을 통해 전해집니다. 2010년 부대 근처 독거노인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철우는 일주일 동안 매일 병원을 찾아가 간병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자가 왜 갑자기 구속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부대 납품 뇌물 혐의였습니다. 군 생활 40년 동안 돈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그에게 너무도 어색하고 낯선 죄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월급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아내에게 그대로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들과 회식을 하면 늘 자기 돈으로 계산했고 명절이면 부대 근처 독거노인들에게 쌀을 전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는 20년 된 낡은 소파와 15년 된 냉장고가 있었고 철훈이 타던 차는 10년 된 중고 경차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니 아내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증거와 증언들이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고 언론은 그를 부패한 군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한 신문은 일면에 그의 사진과 함께 군 부패의 실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TV 뉴스는 그의 구속 장면을 반복 재생했고 인터넷 댓글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40년 군 생활이 단 하루 만에 오물로 뒤덮였습니다. 한때 그를 존경하던 후배들도 연락을 끊었고 전후의 모임에서도 그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철훈의 아들은 직장에서 아버지 때문에 눈치를 받았고 딸은 학교 학부모 모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신문지 한 장 깔린 차가운 바닥. 철훈은 무릎을 꿇은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으로 산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62년 인생 중 40년을 바친 군 생활.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훈장도 감사패도 부하들의 존경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릴까봐. 그렇게 철우는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접견실에서 마주한 아내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끝은 아니야. 다시 시작해요.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면 항상 아이들 방부터 들여다보던 다정한 아빠. 주말이면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며 가격을 흥정하던 소박한 남편. 결혼기념일엔 꼭 손편지를 써주던 낭만적인 사람.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았을 리 없다고 아내는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접견실 유리창 너머로 손을 올렸습니다. 철운도 떨리는 손을 유리에 댔습니다. 두 손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겹쳐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평생 믿을 거예요. 그 말에 철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접견 시간이 끝나고 아내가 돌아간 후 철우는 복도를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온 세상은 그를 버린 것 같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철우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군인 정신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백 번의 훈련에서 배운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이었으니까요. 철우는 차가운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62세 남자의 두 번째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부터 강철훈의 인생 2막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62세 남자가 감옥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았는지, 그리고 출소 후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철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교도소에서의 하루는 냉혹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사이렌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 차갑고 딱딱한 밥과 국 한 그릇. 근무지에서 준이님이라 불리던 그는 지금 이름도 없이 단순한 번호일 뿐이었습니다. 4178번 밥 받으러 와. 4178번 작업장 나가. 4178번 면회 왔어. 매번 그 숫자를 들을 때마다 철훈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도 아닌가. 그저 관리 대상일 뿐인가.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을 때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백발이 늘어났고 주름이 깊어졌으며 눈빛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정말로 무너뜨린 건 외로움이 아니라 명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부하들의 얼굴. 자신을 존경하던 후배들에게 어떤 얼굴로 다시 만날 것인가. 부대 선후배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소개되던 강철훈 준이는 이제 군의 치욕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에는 부패 군인 사례로 보도되었고 한때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고립감이 철훈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교도관들조차 그를 특별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군인이든 뭐든 여기서는 모두 똑같은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교도관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군인이 뇌물을 받다니 참 가관이네요. 그 말에 철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변명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작업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할 때도, 독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철훈이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방에 수감된 전직 세무사 이현수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 씨, 얼굴에 인생 포기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감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사람도 많아요. 현수는 55세의 회계 부정으로 구속된 전직 세무사였습니다. 그 역시 한때는 대형 회계법인의 파트너였지만 고객사의 압력에 못 이겨 장부를 조작한 죄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절망이 아닌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철우는 그런 현수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담담할 수 있지? 현수는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미래 지역 가치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부동산 투자서였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저는 이 책 덕분에 출소 후 계획을 세웠어요. 숫자를 보는 눈이 있으면 기회는 보입니다. 강 씨는 군인이잖아요. 전략을 짜는데 능하실 거예요. 부동산도 결국 전략입니다. 철우는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부동산이라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부동산을. 게다가 돈도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출소해도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텐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하지만 군대에서 글씨 하나하나 베껴가며 익히던 습관이 그를 책 속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철우는 손전등 불빛 아래서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뭔가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인구 이동, 지역 개발,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이 모든 단어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작전 계획을 짤 때 고려하던 요소들과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지형을 읽고 적의 동선을 예측하고 최적의 거점을 찾는 것. 그것이 전투의 기본이었듯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시간 나는 대로 숫자와 흐름, 지역 개발 계획 등을 공부했습니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빌린 경제신문을 읽고 지자체 개발 계획서를 요청해 분석했습니다. 교도관에게 부탁해 각 지역의 인구 통계 자료를 구했고 면회 온 아내에게 부동산 관련 잡지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의아해했지만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군대에서 하던 작전 계획과 똑같다는 것을요. 지형을 읽고 적의 동선을 예측하고 최적의 거점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었습니다. 철우는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유입 지역, 도로 확장 계획, 산업단지 개발, 대중교통 노선 변경. 모든 정보를 퍼즐처럼 맞춰가며 그는 점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게 되었습니다. 숫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5년 안에 인구가 20% 증가할 것이다. 이 도로가 확장되면 주변 땅값이 2배로 뛸 것이다. 이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기고 상권이 형성될 것이다. 현수는 철훈의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세요, 강 씨. 눈빛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죽은 사람 같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철훈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루를 견딜 힘이 생겼습니다.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세 남자에게 다시 꿈이 생긴 것입니다. 현수와 철우는 저녁 시간마다 부동산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떨까요? 저 도시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그 시간만큼은 감옥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군대 시절처럼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강철훈, 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군인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주문을 되뇌며 철우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TV를 볼 때 그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한숨을 쉴 때 그는 노트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출소 후 할 일, 찾아볼 지역, 필요한 자금, 만날 사람들. 모든 것을 군인처럼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노트는 금세 빽빽하게 채워졌고 철훈의 머릿속에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수는 그런 철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 씨는 분명 성공할 겁니다. 그 눈빛이 살아 있으니까요.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는 사람만이 진짜 승자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만난 사람 중에 70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말씀하시더군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 말이 철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62세라는 나이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년 군 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인내가 이제 진짜 무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철우는 감옥을 새로운 학교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인생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할 무기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출소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을 때 철우는 이미 3권의 노트를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전국 50개 도시의 개발 계획, 100개 지역의 인구 변화 추이, 200개 물건의 가격 변동 분석. 그것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의 작전 계획서 같았습니다. 철우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출소하던 날 밖의 세상은 환한 봄날이었지만 철훈에게는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며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그를 어떻게 볼까? 전과자라는 낙인은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투다. 감옥에서의 18개월은 준비 기간이었고 지금부터가 실전이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철우는 다시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아내는 출소를 기다리며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어 동네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200만 원 남짓. 하지만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왔으니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아내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철우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고생시켰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20년 된 소파, 15년 된 냉장고, 오래된 TV.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청소를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철훈의 방에는 그가 입소 전에 입던 옷들이 깨끗하게 세탁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그 옷들을 바라보며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철훈은 옷장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18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는 연금 일부로 소형 상가 매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군인 연금은 한 달에 180만 원. 거기에 아내가 번 돈을 보태도 한 달 생활비를 제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철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배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라. 한 번에 큰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작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현수가 출소 전 마지막으로 해준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큰 바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연못에도 귀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철우나 요즘에 누가 부동산을 해? 그것도 너 혼자서.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무슨 모험이야. 그냥 조용히 살아. 연금이라도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라고. 한 친구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전과자야.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줄 거야. 현실을 봐. 그 말들이 철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철훈은 교도소에서 뼈에 새기듯 공부한 미래 흐름을 믿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는 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철우는 경북 일대의 작은 도시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 2~3시간씩 이동하며 상가를 보러 다녔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하고 지자체 개발과에 전화를 걸어 정보를 얻었습니다. 군인 시절 작전을 짜듯 그는 매일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A 지역은 인구 유입률 2%, B 지역은 도로 확장 예정, C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 중.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하며 철우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루에 4~5곳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신발 2켤레가 닳아 없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처음엔 그를 무시했습니다. 돈도 없어 보이는 노인이 매물을 보러 다니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중개사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구경만 하실 거면 다른 데 가세요. 시간 없어요. 그 말에 철우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제가 찾는 조건에 맞는 매물이 나오면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전직 특전부사관 강철훈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철우는 지친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봐요. 전과자가 부동산을 한다고 수군거려요. 한 중개사는 제 얼굴을 검색해서 기사를 찾아봤대요. 그리고 대놓고 거절하더군요. 아내는 남편이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나는 믿어요. 당신은 40년 동안 나라를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 인생도 지킬 수 있어요. 당신은 강철훈이에요. 강철처럼 강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철우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맞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철우는 지도를 펼쳐놓고 빨간 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5년 안에 인구가 늘 것이다. 이 도로가 확장되면 주변 상권이 살아날 것이다. 이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기고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군인 시절 지형을 읽던 감각이 고스란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지형을 알아야 하듯 부동산에서 성공하려면 지역을 읽어야 했습니다. 철우는 매일 밤 그 공부를 했습니다.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지도에는 표시가 늘어났습니다. 62세 남자의 외로운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소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철우는 경북 변두리의 한 상가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단층 상가였습니다.
지붕은 빗물이 새고 창틀은 삐걱대며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흉물스러웠습니다. 누가 봐도 망할 건물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조차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 팔기도 어려운 물건인데 주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싸게 내놓은 거예요. 솔직히 추천은 안 해요. 차라리 다른 물건 보실래요? 그러면서 중개사는 다른 매물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철훈의 눈은 그 낡은 상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훈은 건물을 보자마자 속삭였습니다. 이건 살아있다. 그의 눈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대에서 쓰던 지형 분석 감각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건물 뒤편으로는 3년 내 확장 예정인 4차선 도로가 지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도로 확장 계획서에는 정확한 노선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완공되면 이 상가는 도로변 1층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골목 안쪽에 숨어 있지만 3년 후에는 대로변 황금 입지가 되는 것입니다. 500m 앞에는 폐공장이 있었는데 지자체 개발과에 확인한 결과 그곳에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투자 규모만 300억 원이었고 완공 후 일자리는 500개 이상 창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철훈은 물류센터 설계도까지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들의 주요 동선이 바로 이 상가 앞을 지나간다는 것을요. 출퇴근길, 점심시간, 퇴근 후 저녁 시간까지 하루 3번 이 길로 사람들이 오갈 것입니다. 그리고 1km 반경 내에는 신규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총 800세대 규모였고 입주 예정 시기는 4년 후였습니다. 철훈은 분양 홍보관까지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분양가, 평형대, 입주자 구성, 주변 인프라 계획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권이 바로 이 상가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요. 학교도 병원도 마트도 모두 이 상가 주변에 위치하게 됩니다. 철훈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도로 확장은 2년 후 완공, 물류센터는 3년 후 가동, 아파트 입주는 4년 후 시작.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적한 변두리지만 5년 후에는 핵심 상권이 될 것입니다. 철훈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찾던 기회다. 18개월 동안 감옥에서 공부한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노트를 보면서 철훈은 계산했습니다. 현재 주변 상가 시세, 도로 확장 후 예상 시세, 물류센터 가동 후 임대료, 아파트 입주 후 최종 가치. 모든 숫자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라. 그 주변의 도로 확장 계획, 폐공장 개발 소식, 지자체 인구 유입 전략까지 철훈은 퍼즐처럼 연결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작전 계획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적의 동선을 예측하고 거점을 선점하는 것. 그것이 전투의 기본이었듯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래 가치를 예측하고 먼저 자리를 잡는 것. 철훈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적보다 먼저 전략 요충지를 차지하는 것.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미래 가치를 알아보고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억도 안 되는 낡은 상가를 과감하게 매입했습니다. 정확히는 8,700만 원이었습니다. 군인 연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 아내가 모아둔 적금을 깨고 부족한 부분은 전우의 선배에게 빌렸습니다. 선배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철훈아, 자네 상황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건 너무 모험 아닌가. 실패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철우는 노트를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형님, 이 숫자들을 보세요.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계산된 전략입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이것만 연구했습니다. 선배는 노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자네를 믿어보지. 그리고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미쳤어. 그 나이에 빚을 내서 저런 폐가를 산다고. 망하면 어쩌려고. 연금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실패하면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친구 하나는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 차려. 자네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거 맞아. 감옥 생활이 자네를 이상하게 만든 거 아니야. 하지만 철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결단의 순간을 알아본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전투에서 망설임은 죽음이다.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철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이었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 느끼던 그 긴장감이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철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믿으시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을 믿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상가 앞에 서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철우는 건물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3년만 기다려다오. 우리 함께 일어서자. 3년이 흘렀습니다. 철훈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도로가 확장되었고 물류센터가 가동되었으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적하던 변두리는 순식간에 번화한 상권으로 변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주변 상가 임대료가 급등했습니다. 철훈이 8,700만 원에 매입한 상가는 이제 18억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17억 9천만 원의 매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였습니다. 입지가 너무 좋아서 꼭 이 자리에 매장을 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걸 알아본 거야? 역시 강철훈 군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한때 그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강 선배님,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철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군인은 위기를 기회로 보는 법을 배운 사람이요.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품을 파는 거요. 직접 보고, 직접 조사하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오. 아내는 남편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을 믿길 정말 잘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을 믿었어요. 철훈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소. 감사하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감옥에서 포기했을 거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62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18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보상이었습니다. 철우는 지금 지역 노인회와 복지관 그리고 군부대 퇴역자 모임에서 부동산 기초 강의를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는 50명이 넘는 시니어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철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옵니다. 한때 죄수번호로 불렸던 남자가 이제는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가 된 것입니다. 첫 강의를 시작하던 날 철훈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전과자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하지만 강당 문을 열자 가득 찬 사람들이 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철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62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자존심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번호로 불릴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한 사람만은 저를 믿어줬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한 권의 책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저는 62세에 공부를 시작했고 65세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어르신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70세 할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은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철우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시작한 나이가 62세였습니다. 70세면 아직 젊으십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한 발짝만 내디디면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저는 감옥에서 책 한 권으로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관심 있는 것 하나만 찾으세요.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해볼게요. 철우는 상가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노인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복지관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어르신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거스른다는 것을 증명하듯 80세 할아버지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75세 할머니가 수채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복지관 관장은 철훈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다들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 스스로 일어서신 거예요. 군부대 퇴역자 모임에서 철우는 다시 존경받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를 외면했던 전우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준이님, 그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준이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세상이 무서워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철우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소. 하지만 저는 여러분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소. 감사하오. 외로움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다시 발견했소. 그의 넓은 아량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어떤 후배는 말했습니다. 준이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라면 원망했을 텐데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시다니. 전 의회에서는 철훈을 명예 고문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있는 철훈의 공적 기록을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군 생활, 17번의 표창, 3번의 생명 구조, 수백 명의 부하 양성. 이 모든 기록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대 역사관에는 강철훈 준이 코너가 신설되었고 후배 장병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중위가 철훈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준이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 정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명예는 감옥에서 잃은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면서 되찾은 거요. 인생은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오. 일어설 힘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지.
저는 62세에 바닥을 쳤지만 65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저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명예는 타인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명예는 꾸밈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 자체가 명예입니다. 철훈의 아내는 남편의 강의를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 짓습니다. 당신을 믿어서 정말 다행이야.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62세의 추락과 65세의 비상. 그 3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길을 걸으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행복해요. 철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요. 당신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소서. 이현수도 출소 후 작은 회계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철훈과 만나 커피를 마십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의 그날을 기억합니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 그날을요. 현수가 말합니다. 형이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나도 힘을 얻었어요. 형 덕분에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나에게 책을 건네줘서 내가 살 수 있었소. 우리는 서로를 살린 거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인생 이막 건배. 그의 인생은 군인의 마지막 전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승리였습니다. 오늘도 철우는 새로운 어르신들을 만나러 갑니다. 희망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증명하기 위해.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진짜 인생은 다시 일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강의실로 들어서며 철우는 생각합니다. 62세의 감옥에 갔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그곳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만났고 진짜 인생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배움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는가. 복도를 걸으며 한 할머니가 철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7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반찬 가게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작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철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계속하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철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구나.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의미구나. 여러분, 강철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2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한 남자의 진짜 승리를 보셨습니다. 작가의 한마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명예는 타인이 주는 훈장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흔적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62세도 70세도 8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결국 다시 일어선 사람이 만든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